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요일인 즐겁습니까? 괜히 물어봤나? 대답도 안 하는데. 즐거운 목요일로 이렇게 하다고요. 벌써 여러분, 기본 일순환, 우리가 이제 3개월 통해서 일순환 할 건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총론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제론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이해되는 것도 뭘 했는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자기 것이 된다고. 전부 될 거 없습니다. 60점 맞추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시작론을 해볼 건데, 시작론 하기 전에 지난주 했던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만 타이틀만 본다는 기분으로 지난주 했던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필기노트를 가지고 지난주 했던 것을 가볍게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그 주제가 기억납니까? 탄력성 했잖아요. 탄력성. 그래요. 탄력성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19페이지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19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탄력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있었는데 수요 탄력성에서는 세 가지 공부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에 또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데 딱 한 가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네 가지 배운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공식 19페이지 하단부에 표 나오죠, 표? 그 표가 올해 시험에서는 아주 진하게 출제했다고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5개로 나누고 경제학자들이 이름 붙여주는 거야. 그 기준이 1이고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가 되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0.5는 1보다 작죠? 그 비탄력적이라 한다. 5입니까? 있습니까? 5.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가 되면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무한대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인데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 하고 0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자, 그 다음 칸에 이름 그 다음 칸에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변화, 요거 비교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비교하는 거.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거. 근데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큽니까? 량 변화가 큽니까? 량 변화가 크다는 거.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가 나오면 이를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됐죠? 그거 배웠습니다. 자,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탄력성이 몇 된다? 0이 되고 이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을 한다. 이때는 수요 곡선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수직선, 완전 탄력적, 수평선, 공급도 똑같다. 자, 넘겨보자고요. 넘겨서 20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다 하지 말고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러면 돼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했는데 0이 뭔지, 대가 뭔지, 세가 뭔지 이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 될 거니까. 용용 죽겠지가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 할수록 탄력적. 용세.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 주거용이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요 네 글자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뭡니까?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 그 밑에 공급의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하나만 제가 하겠잖아요.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이렇게 했잖아요. 자, 됐어요. 그 정도 하자고요. 자, 경기 변동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자, 25쪽을 펴니다. 필기노트 25쪽. 그러면 이제 시작론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서는 지금 펴지 마시고 필기노트만 25쪽 펴시라고요. 오늘 이제 시작론 공부할 겁니다. 시작론이 제3편입니다. 제3편 시작론인데 자, 시작론의 목차를 좀 볼까요? 그다음에 강의 순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론은 많이 출제되면 6문제를 출제해요. 6문제. 그럼 6문제면 한 문제씩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통상적으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6문제, 그렇지 않으면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4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기능은 잘 나오지 않고 특성이 자주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자 들어가면 출제를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저하고 지금 4주째, 기본순환에 4주째 배우고 있는데 특자 들어간 게 3번 나왔습니다. 기억이 있을까요? 없죠? 타이틀에 특자 들어간 게 3번 나왔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4번째 특자가 나온 거예요. 기억이 없죠? 제가 말해볼게요. 부동산의 특성. 그 다음에 지난주에 특자 2개 배웠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 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징. 순환 국면별 특징에서는 상하도. 맞죠? 이렇게 3개 배웠어요. 이제 4번째 나온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중요했지만 요즘은 약간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있고, 주택시장, 여기 뭐, 순서는 이제 주택시장부터 배울 건데, 이렇게 이제 소율적 시장부터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번까지가 이제 시장론의 전반부입니다.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성격이 좀 유사한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 입지론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이 지대, 입지, 도시공간구조는 어디에 집어넣기가 곤란해서 여기 같이 묶어놓은 거야. 지대, 도시공간구, 입지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부분은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서양의 학자들의 견해를 배워요. 지대이론은 경제학에서 파생돼 나오는 건데 뭐 이런 말들은 들어보셨잖아요. 뭐 아담 스미스니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뭐 그런 사람들 배우는 게 아니라 지대이론이니까 이 지대가 토지 사용료잖아요. 토지 사용료에 관해서 학자들이 견해를 이야기한다고 그걸 배워요. 뭐 니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입지교차지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견해를 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해요. 사실은 많이 힘들게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 공법 선생님 이름 아십니까? 공법 선생님. 민법 선생님 아시나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오늘도 보면 오늘 여기까지 좀 볼 건데 여기 지대이론에서 다른 나라 사람 이름 3개 배우고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 이름 4명이 나와요. 그럼 오늘 총 7명이 등장한다고. 근데 그 7명을 끝난 게 아니라 한 20명을 알고 가야 돼. 20명.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분들은 그래요. 뭐라 하냐면 그 소양아 오빠들 미쳐버리겠다고. 소양아 오빠들 때문에 미치겠다 한다고 이렇게. 소양아 오빠라고 하는 분들은 좀 애교스럽게 말하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해요. 양놈들이라고 그래. 양놈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성돼요. 이렇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다 실제로 한 7, 8년 전에 저한테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그 양놈들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지대 도시공간구조 입지론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주자주 보면 되는 거고 깊은 내용을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요 깊은 내용 공부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것만 하면 되고 그래서 가볍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보자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는데 오늘은 요 주택시장까지는 좀 자세히 하고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는 이제 맛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론을 배우기 위해서 시장의 개념과 형태 이런 거 배워요. 양쪽에 참고 표시 있죠? 그럼 양쪽에 참고 표시 있다는 말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이렇게 좀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강의 노트 이제 25쪽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시장의 개념과 형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거니까. 자, 보자고요. 시장이 뭐냐면, 시장이 뭐냐? 시장의 개념인데, 여기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시장에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우리가 배우는 저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락동 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자원을 비분한다고 그래. 경제학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자원을 비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추상적인 현상,
추상적인 현상, 메커니즘,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시장이라고 하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이런 것을 시장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장 그러면 뭐 송화시장, 대원시장 이렇게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경제학에서는 시장 그러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현상, 그런 현상을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부동산의 수요자, 매수인, 부동산의 공급자, 매도인이 만나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현상을, 그걸 시장이라고 하지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 뭐 시험에 나올 일 없고. 근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을 이렇게 나눠요. 얘도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추상적 시장과 구체 시장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는 시장이고 구체적 시장은 장소가 있는 시장이에요.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는 이유는 좀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럼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고 구체적 시장은 장소가 있는데, 그럼 동대문 시장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도 장소 있죠? 저기 송화시장도 장소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추상적 시장은 시장인데 장소가 없는 거야. 제가 지금부터 추상적 시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 자본시장이 어떻다. 노동시장이 어떻다. 외환시장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 외환시장이 뭐 어떻다. 자본시장이 어떻다. 그런데 거기 어디가 있습니까? 자본시장이 어디 있대요? 없잖아요. 장소가. 그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추상적 구체적 시장이 무슨 뜻인가 시험에 안 내고, 그러면 뭘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좋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좀 보자고. 부동산 시장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좋다 나쁘다는 말은 쓰죠. 그 부동산 시장이 어디 있대요? 없죠. 장소가 없죠. 그 부동산 시장은 장소가 없으니까 추상적 시장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이네요. 그럼 우리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가 좋다. 이런 말 쓰거든. 그럼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부산이라는 지역이 장소가 되죠. 자, 이번에는 요 강주의 부동산 시장은 좋다, 나쁘다 그러거든. 그럼 강주의 부동산 시장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강주광역시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서울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장소가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의 성격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시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나누면,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인 시장 나눠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시장은 경제학 체계만 있는 시장이야. 경제학 체계에서 존재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시장은 완전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다 불안정인 시장이야. 현실 시장은. 그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정인 시장이야.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끔 등장한다고. 근데 뭐 크게 쟁점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적인 시장이라 말도 안 되니까. 최근에도 평가사 시험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적인 시장이 이렇게 냈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정인 시장이야. 완전적인 시장은 경제학 체계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적인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시장은 무엇을 배분합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거야. 근데 시장이 완전적인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그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 이걸.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꼭 필요한 만큼 만들고 꼭 필요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 이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야. 그럼 완전적인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면 불안정인 시장, 시장이니까 자원을 배분할 건데, 불안정인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런다고. 그걸 나중에 이제 시장의 실패라고 이렇게 배워요. 자, 좀 복잡하겠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인 시장이다. 그러면 요 안정인 시장, 여기 불편하게 들어갔네. 불안정인 시장에는 뭐가 불안정인 시장입니까? 독점 시장이 불안정인 시장의 대표야.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인데 우리 시험에서 불안정인 시장에는 독점 시장이 있다, 과점 시장이 있다 이런 거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화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요거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가면 돼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뭘 보냐면, 완전 경쟁인 시장과 불안정인 시장을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요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완전인 시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배운다고.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시장에 완전과 불안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약간 살펴보는 거라고. 그럼 완전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완전 경쟁 시장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그럼 요 네 가지를 갖추면 시장이 완전인이 된 거고,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안정인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럼 완전인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여야 돼. 시장에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공급자가 한 명이다.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 때 완전 경쟁이라고 그래. 그럼 공급자가 한 명이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야. 그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한다고. 공급자가 한 명이면 독점 시장이다. 그 불안정인 시장은 소수의 시장 참여, 요 자자가 빠지는데 참여자라고 그래. 참여자. 요 시장 참여자가 무슨 말이냐면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그래. 시장에 가면 수요자 공급자 있잖아요. 요 시장 참여자. 뭐 시장 참여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지 않고 여기서는 완전인이 되려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인데, 근데 불안정인 시장은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된다.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다. 완전인인 시장이 되려면 상품의 동질성, 거래되는 물건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불안정인 시장은 상품이 다 다르다. 요 상품이 다르다를 비표준화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완전인 시장의 조건입니다. 이제 요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요 불안정인 시장과 안정인 시장 요 비교표인데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라 했잖아요. 그럼 왜 불안정인 시장인가?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정인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이제 비교할 건데,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입니다. 요 네 가지를 갖추면 그러면 완전 경쟁이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 네 가지를 갖추는 걸 한번 보자고.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으면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부동산은 비싸죠? 고가성.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웬만히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비싸다 고가성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규제. 이 법적 규제를 제가 설명할 때 농지법을 예를 드는데, 농지법을 보면 그러면 서울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농지를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은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사게끔, 이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농지법에 예외를 두거든. 예외. 나중에 농지법을 이제 배운다고 공포선생님한테. 그럼 농지법을 보면 대원칙은 농사 질 사람만 농지를 사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예외 기준을 두는 거야. 그래서 예외를 두면서 도시민도 주말 체험 농장을 하겠다 그러면 농지를 사게끔 해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농지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농지를 못 사게 돼 있다고. 그게 법적 규제야. 법적 규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비싸다는 이유로 법적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죠. 소수. 그러면 시장이 완전경쟁이 되려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비싸다는 이유, 법적 규제 때문에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된다. 그럼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 되는 불완전. 자, 이 농지법 이야기를 좀 해보면, 농지법을 가지고 제가 법적 규제 얘기했거든요. 이 농지법이 예외를 많이 두잖아요. 그 예외를 두니까 다 피해간다고.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농지법. 법 만들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피해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주말 체험농장 안 해도 다 살아. 도시민들. 그 주말 체험농장 안 해도 살잖아요. 가서 안 해도.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편법으로 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거기 농지가 있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취증 받아야 돼. 줄임말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야 되겠다. 그럼 제주도 한림읍에 농지를 사야 되겠다. 그럼 한림읍장한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된다고. 옷 살 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옷은. 근데 부동산에 이렇게 법적 규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당의 젊은 대표, 그 아버지도 제주도에 농지를 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공정을 외치고 다니잖아.
그 젊은 친구가 자기 입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해놓고 웃기는 거죠. 이렇게 법적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요. 여기에 내 땅이 있습니다. 내 땅인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땅을 팔려면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이게 규제야, 규제. 그렇죠? 옷 살 때 무슨 규제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왔더니 부동산이 비싸다는 이유,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시장이 불안전해지게.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그거야. 그러면 이런 걸 애우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시장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있다. 애우는 게 아니라 느껴보면 된다고.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봐봐요. 예전에 초창기 시험은 이렇게 냈다고. 어떻게 냈냐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을 때 완전 경쟁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왔더니 부동산이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어서 불안정 경쟁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쭉 나열해줬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이렇게. 법적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자, 두 번째. 완전 경쟁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거래되는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근데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추상적이니까. 그럼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완전 경쟁인데 이제 부동산으로 와봐요. 우리는 토지의 특성 배우면서 개별성을 배웠어요. 다 다르다는 소리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다르다. 이걸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한다고. 비표준화? 그럼 상품이 다 똑같을 때, 동질화됐을 때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됐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돼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됐죠? 거기에 이제 작년 시험 지문이요. 자, 봅시다.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 31회 때인데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와야 돼. 그렇게 돼야만이 완전 경쟁이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봐요. 첫 번째,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 상품이 다 똑같아야 된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데 부동산 시장은 하나도 갖추지 못해요. 부동산은 비싸니까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살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야.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개별성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부동산 시장 OX, O 이렇게 됩니다. 자, 지문 또 보고 갈까요? 진입 장벽의 존재는 진입 장벽 들어가기 힘든 장벽이 존재하죠. 농지법, 농지취득 자기증명 받으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으라. 이렇게 것들이 진입 장벽이라고. 이러한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OX, O 이렇게 출제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완전경쟁 시장이 되려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야 돼.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다고. 어느 조건으로 얼마에 사고 팔았다 떠들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면 정보가 안전할까 불안전할까?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에 대구에 강주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거래된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보의 불안전성입니다. 정보가 완전했을 때 완전경쟁이 되는데 부동산은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보가 불안전해지죠. 그럼 부동산 시장 안전 불안전? 불안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짓고 가자고요. 부동산 시장 완전이다 불안전이다? 불안전 경쟁이다.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전인가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인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갈 건데,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부터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갑시다.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특성이 중요합니다. 기능은 이 기능이 우리 부동산의 개론을 배우다 보면 4번 나와요. 4번. 자, 첫 번째 이제 기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타이틀 중에서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럼 기능은 역할이야, 역할. 여러분의 역할도 있고 저도 역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고,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기능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 나오더라도 틀린 말을 잘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문 나오지 단독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고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모든 시장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을 하는 거야. 가격. 그래서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을 형성시킨다. 가격을 창조한다 그래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결정하겠죠. 공급자 매도인, 수요자 매수인. 공급자 제한 가격은 공급자가 아파트 팔면서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 팔면서 요거 10억에 사세요. 요게 공급자 매도인 제한 가격이야.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팔려는데 제가 팔려는 사람이 매도인이잖아요. 제가 10억에 팔게요 이렇게 한다고. 이 공급자 매도인이 제한하는 가격이야. 10억에 사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아파트 살 사람인데 내가 이거 10억에 살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은 10억에 판다고 하고 매수인은 10억에 산다면 그러면 가격이 얼마 될까? 10억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소리야.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자가 말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말하는 가격 그것을 매도인 제한가격, 매수인 제한가격을 한다고. 요 접점에서 가격 결정된다. 그냥 들으시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으면 여기에 10억으로 형성됐으면 이 10억으로 부동산을, 아파트를, 토지를 사고 팔아요. 그 사고 파는 것을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자원 배분.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요. 그럼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비효율적으로 되느냐. 그럼 효율적으로 되면 시장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하고 비효율적으로 되면 배분이 잘못되면 그러면 시장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이 잘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갔어요. 그 100%가 넘어갔으니까 모든 세대에게 골고루 하나씩 주택이 배분되면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주택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택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거기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원을 배분한다. 이것을 소유권을 할당한다고 그래.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가 2개 가지고 있다. 2개 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2개 할당된 거라고. 할당이 배분된 거죠. 제가 아파트 5개 가지고 있다. 그 아파트 소유권이 5개가 저한테 배분됐다, 할당됐다 이렇게 한다고. 자원을 배분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은 뭘까? 부동산이에요. 이 자원이 뭐냐면 지하 자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은 부동산이고 토지 시장에서 자원은 토지고 아파트 시장에서 자원은 아파트고 옷 시장의 자원은 옷이고 그런 소리예요. 그럼 이게 옷 시장이라면 옷 시장은 옷의 공급자와 옷의 수요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옷을 사고 파는데 그것을 자원을 배분한다. 옷이라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배우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겠죠. 근데 부동산을 대표한 게 토지죠. 토지는 우리는 공간이라고 배웠잖아. 공간. 그래서 공간을 배분한다. 토지를 공간이라고 12월 역과정 첫 번째 주 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공간이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배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배분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면 시장이 성공했다고 하고 비효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한다고. 그럼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자, 이제 교환이란 말 나왔는데 교환은 내가 아파트 10억 주고 샀다. 그럼 10억하고 아파트 소유권이 교환됐다.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1번 토지형 형태를 결정한다. 이건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하곡동에 이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가 하곡동이라는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가부지, 상업용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부지, 공업용 이용할 것인가? 얘는 하곡동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소리야. 하곡동은 지금 주택의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다면
그럼 주거용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그게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1번지 토지에, 하곡동 1번지 토지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가? 그럼 주거용을 이용할 사람이 10억을 제시했다. 상업용은 8억밖에 제시 안 했다. 공업용은 6억밖에 제시 안 했다. 그럼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주거용. 그래서 어떤 토지용 형태를 시장에서 결정하는데 그거는 지대 지불 능력,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상업용을 이용할 사람이 만약에 12억을 제시했다. 그럼 당연히 상업용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애우는 게 아니라 느껴본다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가볍게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오면 아주 가볍게 나와, 지문이. 자, 기출지문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가격과 매수인 제한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OX? O. 이렇게 틀린 말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아니, 여기 틀린 말 만들려면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근데 시험 지문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이렇게. 자, 시장의 기능 봤습니다. 시장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특성이에요. 이제 특성을 보러 갈 건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는 특징 그런다고.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한 가지는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인 시장. 불완전인 시장. 그다음에 저 국지적 시장이라는 것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어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할 때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별로 된다.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기억나시죠?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안 배웠는데 좀 이따 진하게 배울 거라고. 중간성 효율적 시장을. 그 부동산 시장의 특징 또는 특성인데 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을까? 자, 볼까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또는 특성은 부동산 시장이 옷시장하고 다른 점이에요. 옷시장하고 다른 점. 그럼 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올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 토지가 옷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경기 변동의 특징 배웠죠? 그 경기 변동 특징도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내는 거야. 모든 것을.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뭐 특징 이런 거 나온다고? 전부 다 얘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나오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라는 게 나왔거든. 부동성. 그럼 부동성은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부동성이 나오면 세 가지가 기억나야 돼.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적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으로 만든다.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구체적으로 하면 1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1번은.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렇게 중요성이 별로 있는 건 아니고, 2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이 된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부동산 수요 공급, 경기 상태, 시장의 상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제가 부동성을 공부하면서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별로 되고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지난주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불비 다르다. 다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도시별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되는데 지역별로 모든 게 다르다. 가면 되겠네. 자, 3번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이 유형은 부동산의 유형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규모는 30평이냐 40평이냐 50평이냐. 품질은 신품이냐 중고품이냐. 요거 따라서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여기 이제 부분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부분 시장.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고 부산이라는 시장, 대구라는 시장,
광주라는 시장, 대전이라는 시장, 이거는 지역별로 부분 시장인데 이걸 지역별 하위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위 시장이야. 이 하위 시장이 결국은 부분 시장이에요. 부분 시장. 자, 이제 두 번째로 분산 특성에서 분산 시장의 특징에서 봐야 될 게 이제 B자와 관련된 거. B자. 이 B자와 관련된 나와요.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걸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그래. 근데 B자를 빼고 나온다고.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표준화된다. OX, X, 비표준화된다. 그래서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완전 개념인데 상품이 다르니까 시장이 불안전하다. 요거까지는 이제 보지 말라고.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시장이 비조직성입니다. 유통 구조가 없는 거야. 도매상, 소매상이 없는 거라고. 시장이 조직화됐단 말은 공장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렇게 유통 구조가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중개업소 갔더니 우리 부동산, 우리 중개업소는 도매상입니다. 소매상입니다. 이런 거 써놓습니까? 없다고 그런 거. 그래서 비조직화. 그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 어느 조건을 샀다 팔았다 떠들지 않는다고. 그럼 거래가 비공개되면 우리가 같은 서울에서도 저기 강동구에 중량구에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된가 정보를 수집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거래가 비공개되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해. 어차피 부동산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중개업자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중개업자 될 건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 받는 것은 계약서 써준 대가가 아니에요. 계약서 써준 대가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 준 거라고. 정보. 그래서 모르니까 중개업소 가가지고 이 지역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된대요. 이 지역의 월세는 어느 정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게 대가지 계약서 써준 게 아니라고. 계약서 그거 조금 써주면서 수수료 2천만 원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보 제공한 거라고. 그런데 정보가 비공개되면 그러면 정보 수집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다. 그러면 서울에 앉아서 부산, 강주, 대구, 제주도에 부동산 상황을 우리가 쏙쏙 알고 있다. 그럼 중개업자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가 비공개되니까 정보 수집 곤란하고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근데 B자를 전부 다 빼고 나와요. 부동산은 상품이 표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조직화가 용이하다. 부동산은 거래가 공개적이다. OX, X, B자가 다 끌고 들어와야 된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하고 있는데 이 특징 중에서 지금 두 가지인 겁니다. 지역하고 B자고. 지역하고 B자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5번입니다. 5번이 똑같은 지문이 6번 나오고 똑같은 지문이 6번 네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수요, 급, 공급.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 거예요. 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어디서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 할 때, 부증성 때문에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공급이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그게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지. 자, 수급 조절이 원활한 경우하고 곤란한 경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자, 이거 필기노트 있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원활하다는 말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온다는 거야. 자, 그럼 봐요. 이 옷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옷에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그럼 옷의 수요가 증가하면 옷의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그럼 옷의 가격이 올라가면 옷 공급자들은 잔업을 통해서, 철야 작업을 통해서 옷의 공급량을 증가시켜요. 그럼 공급량을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공급을. 그러면 가격은 다시 떨어져요. 이게 수급 조절이 원활한 거야. 그럼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이 옷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10만 원인데 그런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TV에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빠, 언니 그 옷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옷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옷의 수요가 증가해서 옷의 가격이 20만 원 됐어요. 근데 옷의 공급이 안 되면 계속 이 옷의 가격이 20만 원 올라가요. 그럼 그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 아니란 소리야. 근데 옷의 가격이 올라가면 옷의 공급이 증가해서 옷의 가격이 떨어져서 적정한 가격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급 조절이 원활하다고 해.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봐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적정한 가격이 된다고. 이게 수급 조절이 원활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와볼까요? 부동산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영어 정의를 좀 하나 할 건데 단기란 말이 있고
장기란 말이 있어요. 단기하고 장기. 직접적으로 단기가 무슨 뜻이니까 장기가 무슨 뜻인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이 단기란 말은 어떠한 경우도 공급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단기라고 해. 그러니까 단기가 나오면 무조건 공급 불변이에요. 공급 불변. 이게 단기예요. 그러면 장기는 공급이 변하는 거야. 공급 변화. 그러니까 공급이 변한단 말은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장기라고 불러요. 자, 다시 갑니다. 단기가 무슨 뜻이냐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이 불변인 것을 단기라고 그래. 그럼 여기 봐봐요. 옷의 수요가 증가했다. 옷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이걸 단기를 가정한다면 단기를 가정한다면 옷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옷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그걸 단기라고 한다고. 단기. 근데 장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장기가 되는 거야. 단기 어떠한 경우도 공급 변화가 없다. 장기 공급 변화가 가능하다. 이걸 장기라고 경작해서. 자, 이제 이거는 옷 시장이고 자, 부동산으로 와볼게요. 부동산으로.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이걸 단기라고 봐. 단기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 안 할까?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 높게 나타나는 소리야. 근데 장기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여기서 떨어졌단 말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적정한 가격이 됐다는 소리야. 여기는 많이 올라갔다 적정 가격이 됐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부동산이 수급 저지를 곤란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고. 높게. 이걸 학자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됐다 해서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수급 조절이 원활하면 단기적 가격 왜곡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된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여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이 말을 매우 자주 출제했어요. 6번 출제 똑같이. 그럼 이걸 장기로 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장기로 가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말은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부동산 시장은 수급 저질이 곤란하여 여기까지 O입니까? X입니까? O.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OX? X.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단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한 번 냈고 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를 6번 냈어요. 총 7번 낸 거예요. 여기서. 자, 6번으로 가죠. 이제 부동산 시장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게 없다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계속 개입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부세를 어떠니, 양도소득세를 어떠니, 재산세를 어떠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고. 부동산 시장에. 제가 이 옷을 살 때 정부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당신 옷은 하얀색 얻지 말고 빨간색 입어라. 뭐도 입어라. 이거 말 안 한다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해요. 다다음 정부에 규제한다고. 시장에 맡겨두면 그러면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이 되든 낮은 가격이 되든 시장 논리가 작동할 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개입했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있는 사람은 계속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고 세금도 못 걷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데 당연히 개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입해서 나쁜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 기능을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다운됐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맡겨두면 시장이 작동돼서 아파트 가격이 높든 낮든 자기 마음대로 될 건데 근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기능이 약화되는 거야. 시장 기능이 약화. 정부의 공적 규제는 시장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 다음에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해요. 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놨더니 서울의 평당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5억이 너무 많다. 2억이다. 그럼 평당 2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분양가 규제야. 그럼 시장에 맡기면 평당 2억인데 분양가 규제에서 평당 1억 받으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왜곡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니까. 그 정부의 가당 개입은 시장 기능을 다운시키고 가격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7번 정보의 비특징성 뭐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이걸 좀 이따 배우게 돼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특징 해봤는데요. 자, 정리해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 어시장하고 다른 점이다. 그럼 왜 어시장하고 다를까?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다. 근데 이제 각각의 특징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런 것들은 하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지역별로, 지역 시장별로 똑같은 33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 부동산 수요 공급 상태, 경기 상태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다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 경기 상태, 시장의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B자가 나온다. B자.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B자가 빼고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수급 조절이 영위 곤란해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니까 시장 기능이 다운되고 결국은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이 정도 하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1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 부동산 시장의 특징 정도 했다고 보는데요. 기능은 필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고가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법적 기준 때문에 불안정한 시장이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뭐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기출지문 지금까지 했던 거, 자 기출지문 이제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필기노트는 없는 내용이고 기본서에 사이드에 다 있으니까 이제 굳이 이건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보자고요. 자, 1번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는 부동산 사고를 팔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옷 살 때 무슨 비용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부동산은 사고 팔 때 등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고. 발품도 팔아야 되죠. 이런 게.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안정한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OX? O. 우리 시험에 26회 때 출제한 우리 시험에서. 자, 3번으로 가요. 3번은 28회 때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 일반 재화시장, 어시장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게 돼요. 여기도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게 돼요. 똑같잖아요. 완전인 시장이다. OX? X? 말도 안 되죠. 불안정인 시장이죠. 불안정인 시장. 이렇게. 자, 2번 갑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X? O. 이렇게 출장. 이렇게. 됐습니까? 자, 책 좀 보자고요. 책. 자, 이제 기본서를 좀 봅시다. 기본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네. 140쪽부터 출발합니다. 140쪽. 140쪽에 있는 내용 굳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보고 싶으면 잠 안 올 때 보세요. 잠 안 올 때. 그럼 바로 잠이 올 겁니다. 이제 자, 넘깁니다. 넘겨서 142쪽. 142쪽 가면 그 표가 하나 있어요. 표가. 그러면서 완전경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비교 나오죠. 그 표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동산 시장, 시장의 개념 이런 것도 필요 없죠. 143쪽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나왔습니까? 특성, 여기에 중요한 건데 우리 책은 1번이 수급 조절의 난이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래서 가격 왜곡. 가격 왜곡도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단기. 거기 가격 왜곡의 가장 밑에 네 번째 줄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넘겨봅니다. 넘겨서 144쪽 시장의 국지성. 이게 지역별 부분 시장, 하위 시장 이런 뜻이야.
내용은 필요 없어요.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국지성, 지역별 부분시장 요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44쪽 전체가 내용을 굳이 보지 말고 시장이 국지적으로 생각된다, 지역별 부분시장이 된다. 부동성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되지. 145쪽 시장의 불안전성, 부동산 시장 완전이다, 불안전이다? 불안전이다. 다른 내용 보지 말라고.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볼 필요 없어요. 5번 거래의 비공개성, 6번 상품의 비표준화, 7번 시장의 비조치성. 요게 B자 나오는 거, B자. B자 3개 나온 거. 요거는 개별성 때문에 깬다. 개별성 때문에. 거기요 145쪽 기출지문이 지금 몇 개 나왔냐면 3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기출지문.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이 개별성이죠.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된다는 소리야.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다 다르니까 복잡하게 만든다는 소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46쪽에 9번 법적 제한으로 인한 시장 조절 기능의 저하.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니까 시장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자,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146쪽에 하단부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왔습니다. 기능에서 공간 배분이네. 여기에 자원 배분. 146쪽. 그 다음에 147쪽에 가면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가격 창조와 파괴인데 여기 가격 형성. 요건 타이틀 외우면 안 돼요. 외우지 말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자원을 배분한다. 공간 배분한다. 그걸로 끝이라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147쪽에 하단부에 예제가 나왔습니다. 예제. 그 예제를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그걸로 좋게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148쪽 주택시장으로 갈 겁니다. 되셨나요? 예.